이 강의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화학 반응 양론, 다시 말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양적인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계 반응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계 반응물 혹은 다른 말로 한계 시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을 보게 되면 반응하는 물질이 두 가지 이상입니다. 아주 드물게 반응물이 한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응물이 두 가지 이상이 되게 되는데, 그때 그 두 가지 이상의 반응물 중에서 어느 한 반응물의 양이 특별히 적으면 그 반응물의 양에 의해서 최종 생성물의 양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부족한 한계 반응물, 다시 말해서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그 반응물을 우리는 한계 반응물 혹은 한계 시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Cu2S 5.2몰이 산소와 반응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 2몰의 Cu2S가 O2 3몰과 반응해서 2몰의 Cu2O와 2몰의 SO2를 만드는, 자, 이와 같은 반응에서 생성되는 SO2의 양은 Cu2S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왜 Cu2S에 의해서 결정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는 산소를 무한정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소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에 최종 생성물인 Cu2O와 SO2는 반응물인 Cu2S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Cu2S가 한계 반응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반응물 중에서 한 가지를 다른 반응물이 충분히 반응할 때까지 무한히 공급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양이 주어진 그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두 반응물의 양이 다 주어진 경우에 혹은 세 반응물의 양이 다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는 계산을 통해서 어느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이 되는지를 먼저 찾아내고 나서, 알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양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한계 반응물의 개념을 설명하는 화학 반응이 아닌 그런 일반 상식적인 상황이 밑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썬디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이게 사실 어떤 상품명인데, 썬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아이스크림이 12온스, 그러니까 스푼으로 2스푼입니다. 2스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리가 한 개 그 위에 얹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시럽 50ml가 얹어진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스크림 2스푼과 그 다음에 체리 한 개, 그 다음에 시럽 50ml를 가지면 썬디 한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아이스크림이 이와 같이 4스푼이 있고, 그 다음에 체리가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시럽이 100ml가 있을 때 우리는 썬디 아이스크림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보면 아이스크림이 총 8스푼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의 양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썬디 아이스크림을 4개를 만들 수가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체리를 보게 되면 체리는 총 6개예요. 따라서 체리의 개수를 보게 되면 썬디 아이스크림을 6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시럽을 보게 되면 시럽이 100ml 밖에 없어요. 근데 썬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시럽 50ml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시럽의 양을 보게 되면 썬디 아이스크림을 2개밖에 만들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반응물이 아이스크림, 체리, 그 다음에 시럽이라고 본다면 각각의 반응물로부터 만들 수 있는 생성물인 썬디 아이스크림의 개수가 4개, 6개, 2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때 가장 적은 개수의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물질이 바로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생성물의 양은 바로 이 한계 반응물에 의해서 예측이 되는 그 양이 바로 최종 생성물의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8스푼과 체리 6개와 그 다음에 시럽 100ml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이와 같이 아이스크림을 2개밖에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아이스크림과 남는 체리는 어떻게 되냐? 그것은
남는 반응물로 그대로 반응 혼합물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자, 그래서 학생들은 한계 반응물 혹은 한계 시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지금 이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들어낼 때 그 중에서 양이 가장 부족해서 최종적인 생산품을 가장 적게 만들도록 만드는 그 물질이 바로 한계 반응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적인 예보다는 보다 화학적인 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론 계산, 다시 말해서 생성물의 양을 계산한다거나 또 상대 반응물의 양을 계산하는 것 같은 이런 양론 계산에서는 먼저 한계 반응물이 어느 것인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양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화학 양론 계산에서는 한계 반응물을 찾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는 한계 반응물을 찾고 나서 양론 계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하고 지금 한계 반응물을 먼저 찾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하고 어떻게 다르냐? 또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응물이 두 가지 이상일 때 한 가지 반응물의 양만 주어지고 생성물의 양을 예상하거나 혹은 상대 반응물의 양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한계 반응물이 주어진 물질이 바로 양이 주어져 있는 그 물질이 한계 반응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으로. 따라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찾느라고 계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세 개의 예제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경우들을 보면 반응에 참여하는 두 가지 물질의 양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 상황에서 두 가지 물질의 양이 다 주어져 있는 경우는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는 먼저 한계 반응물을 찾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양론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양론 계산 문제를 딱 봤을 때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양이 다 주어져 있느냐 아니면 한 가지만 주어져 있느냐 하는 걸 먼저 판단을 해서 이 문제에서는 한계 반응물을 먼저 찾은 다음에 양론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 반응물만 주어져 있는 걸 보고는 이 반응물이 바로 한계 반응물이구나. 곧바로 계산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균형 반응식의 몰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어진 반응물의 양을 가지고 양론 관계, 다시 말해서 몰비를 이용해서 생성물의 양을 각각 예측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반응물과 B라는 반응물이 다 주어져 있으면 A의 반응물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B의 반응물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을 계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양을 비교해서 더 적은 양의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그 반응물이 바로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한계 반응물을 가지고 생성물의 양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한계 반응물 찾는 과정에서 생성물의 양은 자동으로 함께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생성물의 양은 한계 반응물의 몰수로부터 양론을 위해서 구하는데 바로 이 한계 찾는 과정에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겠지만 찾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물의 양이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3의 18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분자 모시드로 이용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라늄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3플로린화 염소, 지금 여기 화학식이 없지만 ClF3입니다. 3플로린화 ClF3, 플로린화 염소 ClF3. 자, 이걸 만들려면 Cl2와 그 다음에 F2를 반응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lF3라고 하는 3플로린화 염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모시드를 보게 되면 지금 녹색 공이 녹색으로 표시된 공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바로 염소예요. 원자의 크기가 염소의 크기가 플로린보다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플로린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 이 염소가
염소 분자가 3개가 있고 플로린 분자가 총 6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계 반응물은 어느 것인지, 그 다음에 B번에 가서는 반응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반응표라고 하는 걸 여러 군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별건 아니고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양의 변화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표가 바로 반응표입니다. 이제 하나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반응 혼합물을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 모식도로 주어져 있지만 결국 이 문제는 양론 문제입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양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양론 문제.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균형 반응식을 먼저 써야 됩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반응식을 썼지만 이것은 균형 반응식이 아니에요. 골격 반응식만 써놓은 겁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반응물과 생성물만 써놓은 것이고 양론 계수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맞춰보면 여기 CL2가 있으니까 여기에 2를 쓰고 그 다음엔 생성물에 F2가 6개가 있어요. F가 6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3을 쓰면 이게 바로 양론계수가 맞춰진 거죠. 이렇게 해서 양론계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은 균형 반응식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해서 푸는 거죠. 자, 먼저 이제 CL2 분자가 총 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3개의 CL2 분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ClF3 분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양론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어진 물질은 몰수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몰수 대신에 분자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자수와 몰수는 비례하기 때문에 똑같은 관계식을 개수에도 그대로 갖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이 주어져 있는 물질의 개수, 몰수 대신에 개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몰비를 곱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물질의 개수가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몰비는 주어진 물질의 양론 개수분의 원하는 물질의 양론 개수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CL2는 양론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을 알고자 하는 생성물인 ClF3의 양론 개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의 2를 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ClF3가 6분자가 되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CL2 분자 3개를 가지면 ClF3 분자, 물론 F2가 충분히 공급된다는 가정하에 그런 상황이면 CL2 분자 3개를 가지면 ClF3 분자 6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똑같은 계산을 우리는 F2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F2 분자는 6분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물질의 양 곱하기 몰비입니다. 몰비는 주어진 물질의 양론 개수, F2의 양론 개수. 이게 지금 CL2는 오타입니다. 여기 F2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3분의 우리가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의 양론 개수 2입니다. 2.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4분자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두 값을 비교를 해보면 이쪽 숫자가 더 작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더 작은 생성물의 양을 생성하도록 만드는 제한하는 그 반응물이 바로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모식도의 상황에서는 F2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생성물인 ClF3의 양은 반응물인 F2의 양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F2는 다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ClF3는 4분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ClF3를 4분자 만드는데 Cl2 분자는 2개만 쓰면 됩니다. 따라서 Cl2 분자가 하나가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을 반응표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응표는 이와 같이 맨 윗줄에 반응식을 씁니다. 여기 뭐 분자 이렇게 써놨는데 이 이름은 좀 어색합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초기에 반응이 일어나기 직전에 Cl2 분자가 3개가 있었고 F2 분자가 6개가 있었어요. 물론 생성물인 ClF3 분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반응물이 F2이기 때문에 아까 봤다시피 F2가 6분자가 반응하면 ClF3 분자는 4분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2 분자는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ClF3는 플러스 4가 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ClF3 분자 4개를 만들려면 Cl2 분자는 2개가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반응이 끝난 다음에 이게 이제 변화량이죠.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각 물질,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변화량이고 물론 몰수의 변화량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F2는 다 쓰이고, 왜냐하면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안 남습니다. 자, 한계 반응물이 다 쓰였을 때 얻어질 ClF3의 개수는 앞에서 계산했다시피 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Cl2는 아까 얘기한 대로 1개가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표가 바로 반응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반응 전과, 그 다음에 반응 과정, 그 다음에 반응 후에 남아있는 또 반응에 참여한 물질의 양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화학 문제에서의 상황 혹은 반응계 내에서의 여러 가지 물질의 양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이 좀 복잡하면 이와 같은 반응표를 만들어서 상황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반응 혼합물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반응표를 만들었으니까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최종 혼합물에는 ClF3 분자가 4개가 들어가고 F2 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Cl2 분자가 1개가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뭐 굳이 꼭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예제는 모식도를 이용한 분자 모식도를 이용한 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상황에서의 모식도는 실제 상황하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개수를 몰수라고 생각하면 결국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자수를 몰수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양론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그림에서 보면 Cl2의 양이 주어져 있고 F2의 양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응에 참여한 두 가지 물질의 양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한계 반응물을 먼저 찾고 나서 양론 계산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실제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다음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반응은 똑같습니다. 또 다른 ClF3 합성 과정에서 Cl2 0.75몰이 F2 3몰과 반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한계 반응물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반응표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양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 반응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균형 반응식을 먼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어진 문제에서 이 균형 반응식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혹시나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학식을 모르는 그런 경우에는 화학식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염려하지 마시고 주어진 화학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균형을 맞춰서 양론계수를 맞춰서 균형 반응식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잘못되면 나머지 계산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틀리면 나머지 계산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이 문제 상황을 보게 되면 반응물인 Cl2의 양도 주어져 있고 또 다른 반응물인 F2의 양도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이 바로 한계 반응물이 어느 건지를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양론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한계 반응물 찾는 방법은 각각의 반응물을 사용을 해서 예상되는 생성물의 양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Cl2의 양으로부터 ClF3의 양을 계산을 해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자, ClF3의 양은 주어진 물질의 양, 주어진 물질의 몰수 곱하기 몰비로 주어지게 되는데 Cl2에 대해서는 0.750몰로 몰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곱하기 몰비예요. 몰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물질의 양론계수분의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의 양론계수. 그래서 위에 균형 반응식을 보게 되면 1분의 2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0.750 곱하기 1분의 2 하면 바로 1.5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5몰. 그래서 Cl2 0.750몰이 충분한 F2와 반응하면 1.5몰이 생긴다는 1.5몰의 ClF3를 생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F2를 가지고도 똑같은 계산을 해야죠. F2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ClF3의 양을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ClF3의 양은 주어진 물질은 F2의 몰수 곱하기 똑같이 몰비입니다. 몰비. 반응식을 보게 되면 F2의 양론계수는 3이고 ClF3의 양론계수는 2입니다. 그래서 몰비는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곱하면 2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양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1.50몰이 더
적은 양이고 따라서 더 적은 양의 생성물을 생성하는 반응물이 바로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Cl2가 한계 반응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l2가 한계 반응물. 자, 그러면 이제 반응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와 같이 맨 위에 반응식을 쓰고 반응식을 위에 있던 균형 반응식을 그대로 옮겨 쓰면 됩니다. 자, 초기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에요. 초기는 Cl2가 0.750몰이고 F2가 3몰이었습니다. 당연히 ClF3는 없었죠. 자, 그런데 변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Cl2 1.5몰이 반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l2 0.750몰이 반응하면 ClF3 1.50몰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0.750몰이 다 쓰입니다. 왜냐하면 Cl2가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ClF3는 1.50몰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 계산했던 양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남는 반응물인 F2는 그러면 얼마나 쓰이느냐? 똑같이 양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주어진 물질의 양 Cl2 0.750몰 곱하기 몰비예요. 몰비는 Cl2의 양론계수 1분의 F2의 양론계수 3입니다. 0.750 곱하기 1분의 3 하면 그게 바로 Cl2 0.750몰이 완전히 반응하는 데 필요한 F2의 몰수예요. 그걸 계산하면 바로 2.25몰이 되게 됩니다. 2.25몰.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반응이 끝난 다음에는 한계 반응물인 Cl2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최종 생성물인 ClF3는 여기서 구한 1.5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2는 3.0에서 2.25를 빼죠. 따라서 0.75몰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반응표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Cl2와 F2를 1대3의 몰수의 비로 집어넣으면 한계 반응물이 없이 남는 쪽이 없이 완전히 반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양론 계산을 할 줄 알면 반응을 시킬 때 저는 어느 한쪽 반응물이 남도록 그렇게 양을 집어넣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딱 맞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고 평행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생성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한쪽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반응하는 경우라면 균형 반응식에 나오는 몰수의 비로 맞춰서 집어넣으면 남는 반응물 없이 온전하게 몽땅 다 생성물로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이야기됐지만 핵심은 N2H4와 N2O4가 반응해서 질소기체와 수증기를 생성하는 이 반응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A번 N2H4 100g과 N2O4 200g을 섞었을 때 생성되는 질소기체는 몇 g인가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반응물 N2H4와 N2O4 양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어느 게 한계 반응물인지를 먼저 찾고 나서 그 한계 반응물을 가지고 생성물의 양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B번으로 가서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과량 반응물은 몇 g인가?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 반응물을 찾고 나면 한계 반응물이 전부 반응하는데 필요한 상대 반응물의 양을 구할 수가 있고 처음 양에서 필요한 양을 빼면 바로 남는 양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 대한 반응표는 앞에서 이미 만들어 봤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풀어가겠는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런 그 양론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균형 반응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물질에 화학식이 주어져 있어요. 반응하는 물질에 화학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생성되는 물질은 질소기체니까 이건 N2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증기는 H2O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격 반응식을 쓰고 그 다음에 양론계수를 맞추면 바로 이와 같은 반응식이 얻어집니다. 제가 양론계수를 맞추면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화학식을 쓰고 양론계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앞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을 쓰지 않고 지명과 시간을 쓰지 않으려고 바로 저자가 균형 반응식을 줬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쓰고 균형을 맞춰서 균형 반응식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균형 반응식을 얻으면 그 다음은 각각의 반응물로부터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성물인 N2의 양을 구해서 한 개의 반응물을 찾아야 됩니다. 자, N2H4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각각의 반응물이 이번엔 몰수가 아니고 질량으로 주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화학에서의 모든 양적인 계산은 몰수를 가지고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물질의 질량으로부터 우리는 몰수를 얻어야죠. 자, 얻는 방법은 앞에서 늘 했다시피 질량 나누기 몰 질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N2H4의 몰 질량은 당연히 주기율표에서 N2H4 1몰 속에는 질소가 2몰이 들어있고 수소가 4몰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율표를 보고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하면 바로 분자량이 되고, 자, 그래서 질량 나누기 분자량. 지금 이런 경우는 분자화합물이니까 제가 분자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용어가 헷갈리면 그냥 몰 질량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N2H4 100g이 3.12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N2H4 3.12몰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 생성될 질소의 몰수는 주어진 물질의 몰수 N2H4 3.12몰 곱하기 몰비입니다. 몰비는 균형 반응식에서 주어진 물질의 양농계수분에 우리가 양을 알고자 하는 물질의 양농계수, 이 비율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3.12 곱하기 2분의 3이 되고 계산하면 4.68몰이 되게 됩니다. 자, 똑같은 계산을 N2O4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복을 합니다. 자, 먼저 질량으로 주어져 있는 N2O4를 우리는 몰수로 바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N2O4의 몰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200g 나누기 N2O4의 몰 질량입니다. N2O4의 몰 질량은 N2H4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산소 원자가 4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산하면 92.02가 되게 되고, 자, 이렇게 계산하면 2.17몰이 되는 거예요. N2O4가 2.17몰이 되게 됩니다. 자, N2O4 2.17몰로 N2O4 2.17몰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 얻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N2의 몰수를 구해봅니다. 그것을 계산한 방법은 주어진 물질의 몰수 곱하기 몰비가 되는 것이죠. N2O4 2.17몰이 반응에 참여하고 몰비는 N2O4의 양농계수는 1이고 그 다음에 N2의 양농계수는 3입니다. 따라서 1분의 3이 되고 계산하면 6.51몰이 됩니다. 자, 이 두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게 더 작은 양이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N2H4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개 반응물을 찾고 나서 지금 문제 A번을 보게 되면 생성되는 기체의 질량을 묻고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물의 몰수가 구해집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생성물의 N2의 몰수가 얼마가 되느냐 여기 구해놨어요. 4.68몰입니다. 4.68몰. 자, 몰수가 구해졌기 때문에 이거의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 질량이 되는 것이죠. N2의 몰 질량은 N 원자의 몰 질량의 2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28.02g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31g이 되는 겁니다. 131g. 이런 경우는 N2O4의 양이 남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B번의 문제가 반응이 끝났을 때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과량 반응물은 몇 g인가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자, 이 계산은 똑같은 양농 계산인데 N2H4 3.12몰 3.12몰이 완전히 반응하는 데 필요한 N2O4의 질량을 구하면 됩니다. 자, 물론 질량을 구하기 전에 몰수를 먼저 구해야죠. 자, 몰수를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주어진 물질의 몰수 곱하기 몰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2H4가 3.12몰이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물질의 몰수 1, 2몰 곱하기 몰비 하는 거예요. 몰비. 자, 몰비는 주어진 물질의 양농계수. 반응식을 보면 N2H4의 양농계수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 반응물인 N2O4의 양농계수는 1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3.12몰 N2H4가 완전히 반응하는 데 필요한 N2O4의 몰수가 계산됩니다. 계산하면 얼마 되려나 이게? 1.56이네요. 1.56몰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N2O4의 몰수 구했으면 이거의 질량은 여기다가 몰 질량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 과정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했듯이 똑같이 이건 뭐 사실은 이런 과정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질량 나누기 N2H4의 질량 나누기 몰 질량에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게 바로 N2H4의 몰수예요. 아까 3.12몰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몰B 주어진 물질 양론계수분의 원하는 물질 상대 반응물의 양론계수 하면 2분의 1 해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게 바로 N2H4 100g이 반응했을 때 생성될 N2O4의 몰수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질량은 거기다가 N2O4의 몰 질량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몰 질량을. 지금 이 경우는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걸 이제 하나의 식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산수 계산을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N2O4가 144g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N2H4 100g이 완전히 반응하는데 N2O4가 144g이 필요해요. 근데 반응물에는 얼마가 있었냐면 200g 있습니다. 따라서 반응이 끝나고 남아있는 N2O4의 질량은 처음에 있던 200g 빼기 144g 이런 식으로 일일이 화학식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계산하면 56g이 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응 양론,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양적인 관계를 우리가 다 구해낼 수가 있는데 방법은 똑같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계 반응물만 찾고 나면 계산하는 방식은 주어진 물질의 몰수 곱하기 몰 B입니다. 다만 질량으로 주어지면 몰수로 계산하는 단계를 한번 거쳐야 되고 또 몰수가 아니고 질량을 얻고 싶으면 얻어진 몰수에다가 몰 질량을 곱해서 그걸 질량으로 환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응표를 만드는 것인데 뭐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만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맨 위에 균형 반응식을 쓰고 그 다음에 초기는 이제 조건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3.12몰, 2.17몰이었고 생성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게 N2H4가 되는 거죠. 이게 3.12몰이 다 반응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12몰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아까 계산했다시피 N2O4는 1.56몰이 반응해서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생성물인 N2는 4.68몰이 생긴다고 이야기했고 H2O는 사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이거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주어진 물질의 몰수 N2H4의 몰수에다가 몰B 2분의 4가 되는 것이죠. 하면 6.23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응 혼합물 속에는 한계 반응물인 N2H4는 하나도 안 남고 그 다음에 N2가 4.68몰이 생기고 함께 수증기가 6.23몰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N2O4가 1.56몰이 쓰이고 0.61몰이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양한 경우, 모시도를 사용한 경우, 몰수로 양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질량으로 양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 반응물을 먼저 찾고 나서 양론 계산을 하는 그런 연습을 했는데 충분히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주 단계를 거쳐가면서 점점 복잡한 상황으로 우리가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두 가지 이상의 반응물의 양이 다 주어진 경우에는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주어진 양의 반응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을 계산을 해서 그 양을 비교를 해서 가장 적은 양을 생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반응물이 바로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한계 반응물을 가지고 생성물의 양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반응물 중에서 양이 넘치는 반응물은 당연히 한계 반응물의 상대 반응물이 되게 되고 따라서 반응이 끝나고 나면 그 반응물은 일부가 반응 혼합물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론 계산을 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이냐 아니냐 하는 걸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나머지 혹은 그 중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계산은 앞에서 공부했던 반응 양론과 똑같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미 보셨고 또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한계 반응물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